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눈이나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출근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얼마나 춥습니까? 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체감 영하 10도 안팎의 반짝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 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낮고요. 한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어제보다 5에서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 영하 12.5도, 철원 영하 13.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4도, 광주 5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도로 곳곳이 빙판길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밤사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달리던 승용차에선 불이 나 80대로 보이는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대피한 주민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진화 상황을 지켜봅니다.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11시쯤인가 폭발하는 소리가 나면서 밑에 불꽃이 튀더라고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소방은 대원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불이 난 집 안에서 40대 남녀와 10대 여학생을 구조했습니다.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은 1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의 신원 파악과 함께 방화 가능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조 주택 지붕이 까맣게 탄 채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경동시장 골목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과 연기가 근처 식당 2곳으로 번지면서 소방 추산 800여만 원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택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는 충남 당진시 시곡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에서는 8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고위 협의회를 열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계층 간 격차 완화를 목표로 하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배추와 무, 사과, 배,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집중 공급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일 30만 톤에 대해 관세를 내리거나 면제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을 30%로 10%포인트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정부 할인 지원 참여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은 1000곳으로 늘리고 택배 임시 인력 6,000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 높이고 총 발행 규모도 1조 원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의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것이 없는 일회성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이 발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을 언급하며 해마다 명절 대책으로 나왔던 사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유예했다며 총선 이후 전기요금 폭탄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가 아닌 실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한마음으로 돕겠다고 화답했는데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밀착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무총리, 대통령실 참모진이 한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뒤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국회에서 열린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무엇보다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 언어가 아닌 실제 성과를 내고 무책임한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저희 당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적극 화답했습니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당정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이 앞에서 이끌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한동훈 체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당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당이 전하는 민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민생이 어렵고 정부가 협조할 일이 많다며 실무 당정 협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고위당정에서 설 민생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데 이어 설 특별사면도 추진하고 있는데 서민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사면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을 돌며 당원을 만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충남을 찾아 중원 민심을 청취하는 등 총선 행보에 연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우리 충남의 국민의힘이 충남의 도민들을 위해서 앞장섭시다. 그래서 우리 4월에 꽃피는 4월에 꼭 승리합시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한동훈호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민생을 내걸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당정대 밀착 행보가 설 밥상머리 민심을 사로잡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가 이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경찰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 대표의 부상이 가볍다는 취지의 정부기관 명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선 총리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이낙연 전 대표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곧장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과자 발언으로 역풍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지자의 반인륜적 막말로 다시 설화에 휘말렸던 겁니다. 잃어버린 정신과 가치를 복원해 실현하겠다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나서는 첫걸음부터 막말과 저품격이라니 실망과 우려가 큽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책임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숨긴 경찰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 대책위 차원에선 이 대표 부상이 1cm 열상으로 가벼워 보인다는 대테러 종합상황실명이 문자 메시지를 문제 삼아 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발송을 지시를 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향하던 망언이 이낙연 전 대표 강성 지지자에게서도 나왔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혐오의 정치를 종식하기 위한 길이 참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 만연해 있는 강성 지지자들 주도의 팬덤 정치가 그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민주당이 수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후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도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자택 치료를 받으며 집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정치 테러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제3지대 핵심인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의원이 3자 회동에 나서 연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해 의기투합하자는 건데 정치적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따로 신당을 준비 중인 세 사람은 20분간 짧게 만났지만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득권 타파, 민심에 응답하는 그런 정당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여서 사실 두 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심 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3인 회동 직후 원칙과 상식 측은 민주당 탈당 선언 나흘 만에 미래대연합이란 이름으로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탈당파인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 의원과 정의당 출신 박원석, 국민의힘 출신 정태근 전 의원이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 창당과 함께 제3지대와 통합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판에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범식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대표,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도 참석해 이른바 빅텐트론에 힘을 실었지만 묘한 온도차도 보였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합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양당 정치에 맞선 제3지대 세력들이 이질적인 이념과 지향점을 극복하고 단일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오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비공개로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는 참사 유가족과 당사자인 김 청장, 최 서장 측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꿀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업체가 양봉협회 회장을 사칭하는 등 사기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남성이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해외 양봉 농가에서 생산하는 꿀을 국내에 들여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300만 원을 1억 원까지 불린 성공담도 늘어놓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투자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업체 대표이사가 한국양봉협회 회장으로 협회가 직접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상한 점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먼저 실제 양봉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반면 인사말은 완전히 똑같고 이력은 거의 그대로 옮겨다 놓은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투자 사이트에서 CEO로 안내되고 있는 한국양봉협회인데요. 협회에서 이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봉협 회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한테도 드디어 이런 끔찍스러운 일이 닥치는구나. 이 업체가 협회 회장이라며 올려놓은 사진 속 인물은 누굴까? 확인해 봤더니 경기 시흥시에서 행정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사진이 도용된 홈페이지를 발견해서요. 네, 그래서 속았어요. 실제로 수상함을 감지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100만 원을 입금한 60대 투자자는 협회 정보가 허위로 적힌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항의에 나섰습니다. 사기가 아니냐고 따져 묻자 수수료 40%를 떼겠다고 버티던 업체는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원금을 돌려줬습니다. 양봉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30만을 넘으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사기가 의심된다는 한국양봉협회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투자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은 왜 양봉협회 정보를 조용했는지 업체에 문의했지만 사이트 오류로 보인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긴 뒤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60대 경비원을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에 공유한 10대 청소년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혐의에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먹을 피한 10대가 경비원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발로 걷어차며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집니다. 지난 12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공유됐고 인터넷에서도 공분이 일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 경비원은 사과를 받았고 폭행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상 속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과 함께 출석한 A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스파링 결투였다는 A군 친구의 주장도 나왔는데 경찰은 양측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일일이 수개표, 부정선거 시비의 싹을 없앴다. 지난 주말 치러진 타이완 총통선거와 관련해서 아날로그식 개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투표장이 곧 개표장인데요. 오후 4시에 투표가 끝나면 곧장 개표소로 전환됩니다. 그리고는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한 장씩 손으로 꺼내서 직접 개표를 진행합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투표용지를 머리 위로 높게 들고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 이름을 크게 외치는 방식을 취하는데 칠판에 발을 정자에 획을 하나씩 그어가면서 그 수를 표시합니다. 또 한 투표함의 개표가 모두 끝나면 빈 투표함을 대중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개표 과정은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완의 수개표 과정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투명하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선거다와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치르는 우리나라도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는데요. 부정선거 시비를 없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은 AI 변호사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지난 1일 프랑스에서 AI 변호사 앱이 출시됐습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프랑스 법원 판결을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챗 GPT처럼 앱 이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적으면 AI 변호사가 법률 조언을 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출시 열흘 만에 2만여 명이 내려받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데요. 연간 69유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만 내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변호사 선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프랑스 법 쪽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는 건 불법이고 실제 앱을 시험해본 결과 존재하지 않는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두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라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측은 일부 오류는 수정하겠다면서도 서비스 철회 계획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렌터카에 대한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불법 렌터카 업체들은 SNS 등에 전 연령 환영, 무면허도 가능이라면서 홍보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카쉐어링을 이용하는데요.
차를 빌리도록 명의를 빌려준 성인에게 수익의 일정 금액을 나눠주고 무면허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이득을 취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업체는 청소년들에게는 사고가 나거든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개인 합의로 처리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고요. 명의를 빌려준 성인에게도 혹시라도 경찰에게 연락이 오면 사촌 동생이 호기심에 운전대에 앉은 것 같다라고 둘러대라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렌터카 업체들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우선 카쉐어링 업체가 운전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은 최대 500만 원 과태료에 그칩니다. 또 카쉐어링 차량을 다시 남에게 빌려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적발이 쉽지 않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미성년자는 3배나 급증했는데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카쉐어링 업체에 생체 인증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경찰이 신체에 부착해서 현장을 촬영하는 보디캠이 이제 경찰의 공식 장비로 도입됩니다. 최근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보디캠은 지난 2015년부터 21년까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시범 운영된 바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 또 법적 근거 미흡 등의 이유로 정식 도입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보디캠 사용 요건이 신설됐습니다. 아무 때나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응급 구호를 할 때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등 최소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촬영 시에는 사용 고지를 해야 하고 촬영한 영상이나 음성 기록물은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임의로 편집하거나 복사, 삭제하는 건 금지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5천여 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5년 동안 5만 5천여 대의 보디캠이 보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이 자신들의 실적에만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판매를 유인했다는 지적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현실화할 예정인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입자들이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금 보상을 해달라는 것, 그리고 애초 은행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거를 은행에서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앉은 자리에서 단 1, 2분 만에 가입 상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선동해가지고 가입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고. 예적금처럼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이 대다수인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강한 반발로 결국 금융당국은 판매 한도 제한과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조건으로만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이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당시 미중 갈등으로 홍콩 증시의 앞날이 불투명한데도 자체 판매 한도를 오히려 늘렸고
핵심 성과지표에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팔아야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게 대표적입니다. 일부 상당히 부적절한 KPI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지금 이제 창구에서 판매가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 검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은행 창구에서 증권사에서나 파는 파생 상품 판매를 아예 취급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은행들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파생 상품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 외에 은행이 비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상황이거니와 미국 은행과 대비해 낮은 비이자 수익 비중을 고려컨대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비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수요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안전 판매 여부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결론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논란은 또 한 번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연 이자율이 1%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돼 앞으로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자연 이자율이 2000년대 초 3% 중반에서 팬데믹 직전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지며 장기 하향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자연 이자율은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2022년 3분기 1% 초반 수준으로 올랐으나 2023년 3분기에는 0.7%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연 이자율은 중장기적으로 실제 국내 총생산과 잠재 GDP를 일치시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단기 실질 금리를 뜻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상거래가 늘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화폐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 5만 원권 환수율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만 원권 환수율은 67.1%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5만 원권 환수율은 2018년 67.4%에서 이듬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4.2%와 17.4%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오늘 타이완 대선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의 대리전으로 좀 관심이 쏠렸었는데 결국 이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이 라이칭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가장 먼저 이제 생각되는 점은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대만, 우리가 흔히 양안이라고 하죠. 양안 간 갈등이 이제 고조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대만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나 이제 외교 수단을 동원한 이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전 세계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서 대만의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다른 이제 국가들이 한국과 좀 거래를 더 많이 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내 반도체 산업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요. 미중 공급망 갈등이 더욱 심화하면서 핵심 광물 수급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우리 국내 광물 수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만의 선거 결과가 사실은 이제 미중 갈등이 더 불거지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광물 자원을 이제 무기화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장치에 원료로 사용되는 이제 갈륨이라든지 게르마늄 같은 이제 원료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갈륨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생산량의 한 90%를 이제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요. 게르마늄도 전 세계 생산량의 한 60% 정도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광물에 있어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예.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흑연입니다. 이 천연 흑연은 이제 2차 전지, 특히 음극재의 핵심 원료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96%에 달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이런 광물 자원들을 무기화한다면 우리나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교수님, 아까 첫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또 광물 수급 통제에 나서면 중국이 광물 수급 통제에 나서면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불확실성에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중국이 광물 자원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난 8월에 갈륨과 게르마늄을 중국이 이제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이게 곤두세워졌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이런 광물 자원의 무기화에 대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광물들을 수입하는 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여러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광물 자원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초격차 기술력을 갖추는 거죠. 결국에 초격차 기술력을 갖춰서 어느 다른 국가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 결국 다른 공급망에서 전부 우리나라에 이제 코를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를 그냥 마냥 압박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초격차 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결국엔 핵심은 국내 제조업이 경쟁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경제의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제조업에서 고령화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즉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에서 노년층이 이 청년층을 추월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의 먹거리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제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요. 이 제조업에서 노령층의 비중이 이제 청년층을 추월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제조업이 성장하기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60대 노령층이 제조업에서 일을 굉장히 오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면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이런 축적된 노하우나 기술들을 가지고 제조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 청년층의 이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죠. 즉 저출산이라든지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젊은 층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조업에서의 젊은 층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 아무래도 제조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도 제조업에서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제조업에서의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이 좀 낮아지거나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높아지고 효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제조업에서의 이제 인력이 점점 고령화되는 현상은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있어서도 좀 치명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20대 취업 업종에서는 이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음식 숙박업이 더 많았는데요. 이게 세계적으로 어쨌든 제조업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조업 취업자보다 서비스업 취업자가 더 많았단 말이죠. 20대에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서비스업이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확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서비스업으로 점점 더 많은 인력이 몰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비스 업종 중에서도 첨단 서비스업, 우리가 IT라든지 아니면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첨단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제조업보다도 음식이나 숙박업, 즉 생산성이 그렇게 높거나 아니면 첨단 산업이 이제 침투해 있지 않은 그런 분야에 사실 인력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부분에서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첨단 서비스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도 이제 그런 것과는 궤를 같이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이 좀 제조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이제 고졸 취업자가 좀 줄어들고 대졸 취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중소기업 위주 아니면 지방에 주로 이제 사업장이 있는 그런 제조업 업장에 취업하기를 좀 꺼려하고 차라리 이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겠다. 그래서 음식이나 숙박업 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업에 몰리는 그런 이제 젊은 층을 좀 더 첨단 서비스 업종으로 좀 유도
유도를 하고 제조업들도 이제 첨단 제조업 분야에 인력이 계속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제조업 취업자 고령화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면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1년하고 2021년, 즉 한 10년간의 그 제조업 그 취업자들의 평균 연령을 얼마만큼 늘어난지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10년 동안 3.8세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5세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일본은 고령화가 더 일찍 진행이 됐기도 때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0년간 그 제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제조업에서의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독일의 예를 보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한때 이제 유럽 경제를 이끌던 최강자였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은 경제가 굉장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우크라이나 이제 그 전쟁에 때문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장 이제 경쟁력이 있던 산업 중에 하나인 석유화학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처럼 회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제조업의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생산성이 좀처럼 올라가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잠재 성장률도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독일하고 상당히 지금 우리의 경제 구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일의 예를 봤을 때 지금 어떠한 아주 긴급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우리 앞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시급한 절박함을 좀 앞에 두고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이 국내 거래 여부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금융당국은 이제 불가 방침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금융당국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 현물 이제 ETF를 승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기존의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걸 승인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럼 기존의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017년쯤에 비트코인은 사실은 광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급등하고 투기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나눴었는데요. 이 대책이 가상통화 관련 이제 긴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국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매입하거나 아니면 담보 취급을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이것들을 다 이제 금지하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것을 이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이제 자본시장법이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이 ETF라는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ETF라는 것은 기초 자산의 이제 으로 활용되는 지수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결정되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 기초 자산이 그럼 무엇이냐 하면 자본시장법에 여러 가지 자산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상통화 혹은 가상자산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유권 해석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물 ETF,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지금 선물 ETF는 기존에도 있었고 가능한데 지금 현물 ETF는 안 된다 이런 방침을 내놓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에 일관성이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물 ETF는 이미 한 2년 정도 거래가 이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물 ETF 같은 경우 이번에 미국에서 승인이 났지만 미국 이전에 사실은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승인이 났거든요. 따라서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고 이미 이제 많은 시장에서 현물 ETF를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물 ETF가 이제 신청이 돼서 승인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동안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갑작스럽게 우리는 불가한다라고 하니까 국내 투자자들의 이제 반발도 좀 심한 상황이고요. 선물 ETF가 사실은 이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현물 ETF도 승인이 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았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가상 이제 시장 거래소에서 이 시장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자산 운용사하고 코인 거래소하고 감시 공유 계약이라는 것을 이제 체결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시 공유 계약을 통해서 이 코인 거래소에서의 이제 거래 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취급자들의 신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면서 시장 조작 가능성을 이제 좀 최소화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가상자산 투자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좀 이런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투기성 있는 자산의 거래를 열어줬다라는 뭐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미 자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거래 위험성을 줄여줬다 이렇게 의견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언제까지 좀 불어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7월 달에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법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뭐 유통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포괄적인 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법 개정이 일어나고 이제 규정이 이제 정비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사실은 비트코인이라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제도권 안으로 이제 흡수가 되니까 사실 금융당국의 규제 하에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이것을 취급하게 되면서 금융소비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가짓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금융소비자들이든지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좋은 선택권이 넓어지는 좋은 일이거든요.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이제 마련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런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돼서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일단은 국내에서는 현물 ETF 거래는 안 되지만 미국도 승인을 한 상황이고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좀 가상자산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투자재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반대요. 이미 비트코인이 출현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거래가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가상자산을 하나의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투자처로 보고 이것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주간 경제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16일이죠. 유럽 경제연구센터에서 유로존과 독일의 경기 기대 지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지수가 어떤 건데 이렇게 좀 관심을 둬야 할까요? 예, 이 지수는 사실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독일의 경기가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 기대 지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6개월 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요. 마이너스일 경우라면 이제 경기가 6개월 후에 더 안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것인데요. 이 독일이나 이제 유로존 지역의 경기가 올해도 이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기대 지수가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그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수이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반짝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독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좋기는 어렵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경기 기대 지수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모시고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고체 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고 시험 발사도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오후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를 장착한 중장거리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총국은 해당 시험 발사는 주변국 안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고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됐다며 강력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화 협의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어젯밤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 수석 대표와 3자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을 감행한 데 이어 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어제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박철준 외무성 부상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의 블라디미르 토페아 임시 대리대사, 발레리 이사yen코 무관이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최 외무상을 환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찾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최 외무상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러시아에 머물며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타이완 대선 결과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통일 의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왕이 부장은 어제 사멜 수쿠리 이집트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대선 이후 양안 관계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기본 사실은 바꿀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하나의 중국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견지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존하는 세계 군주 가운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던 덴마크의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맏아들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났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서거에 이어 덴마크 여왕의 퇴위로 유럽의 입헌 군주국 가운데 여왕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가 퇴위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83살의 여왕이 즉위한 지 52주년이 되는 날 왕위를 맏아들 왕세자에게 물려줬습니다. 덴마크에서 왕이 스스로 물러난 건 지난 1146년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왕위를 포기한 에릭 3세 이후 878년 만입니다. 새로운 왕 프레데릭 10세는 별도의 대관식 없이 왕궁 앞을 메운 국민에게 인사했습니다. I dag går tronen videre. Mit håb er at blive en samlende konge af i morgen. 반세기 만에 왕위 계승 현장을 보기 위해 10만 명 넘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특히 왕의 유고로 인한 승계가 아닌 덕에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Came pretty early to make sure we had a great spot to see the whole royal family and we are excited. Now we have a king, we've been used to a queen. When he's interacting with the Danish people, he also seemed fairly relaxed. So I think we actually enjoy having him as a king. 퇴위한 마르그레테 2세는 덴마크 사상 유일한 여왕. 지난 2022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후 유럽에서 유일한 여성 주권 군주였습니다. 스웨덴 등 여왕 즉위가 예정된 곳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유럽에 여왕은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왕실 스캔들로 말이 많은 영국과 달리 덴마크는 국민의 80% 이상이 군주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프레데릭 10세는
왕세자 시절부터 소탈한 모습으로 인기가 높았고 호주 출신의 메리 왕비도 적극적인 태도로 호감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코펜하겐의 티볼리 정원에서는 18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로 새로운 왕과 왕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구 표면에 서로 다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 지역에 있는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꼽힙니다. 네, 최근 한 달도 채 안 돼 또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거대한 용암이 장벽마저 무너뜨리며 주택을 삼켰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땅이 갈라진 틈에서는 계속해서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Hún er svona 100-200 metra, hún lengdist nú meðan við vorum að ljúga. Við fórum í loftið upp úr 8 og horfum á þetta í svona 1,5 tíma, eða tæpa 2 tíma. 용암은 이내 마을로 향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방어벽마저 무너지자 주택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화산 폭발 전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hlutinni bara gerast hratt og þetta hraun mun því miður flæða hratt í átt að nyrstu byggð í Grindavík. 화산이 폭발한 지역은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부근입니다. 이곳은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12월 18일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 4,000명이 대피했다가 일부가 되돌아왔는데 다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0년 화산 폭발 때에는 화산재가 유럽 전체에 퍼져 항공기 10만 대가 뜨지 못하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을 노리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8시 반 중동의 복병 바레인을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과 1960년 각각 1, 2회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64년 동안 우승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와 황희찬 등 유럽파만 12명이 포함돼 역대 최강 전력을 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3위, 첫 상대인 바레인은 86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나라가 우세하고 상대 전적도 11승 4무 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 낮은 상태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11도 선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한낮에도 종일 체감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5도, 대관령은 영하 14.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추위 속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도, 춘천은 3도, 대전은 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도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